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김대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보증을 잘못 써서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점 평범했던 우리 가족.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작은 철물점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때? 그럭저럭이야.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어요.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작은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25평짜리 아파트였지만 빚 없이 깨끗한 우리 집이었죠. 그리고 철물점 건물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참 복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정말 그랬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은 형님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2점 형님의 부탁. 2019년 9월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수야, 잠깐 시간 있나?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은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저를 정말 잘 돌봐주신 분이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실은 좀 급한 일이 생겼어. 형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형님과 형님 댁 근처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형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대수야. 사실 말이야. 형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거든.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요? 형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이었어요. 시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죠. 건설 관련 사업이야. 아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소규모 건축 자재 납품업이야. 공무원 시절 인맥이 있으니까 일을 따오기 쉽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 괜찮은 사업 같았어요. 형님은 건축 관련 일을 오랫동안 담당하셨으니까 전문 지식도 있으시고 인맥도 있으시고 좋은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야. 자금이 좀 부족해. 아,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처음에는 내 퇴직금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예상보다 잘 돼서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해.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보증인이요? 응.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해.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형님이니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말
고마워, 대수야. 형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 그렇다면 괜찮죠.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저는 형님의 5천만 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어요. 3점 첫 번째 보증. 며칠 후 형님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연대보증인이시니까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형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연대보증인이 됐습니다. 대수야, 정말 고마워. 1년 안에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 천천히 하세요. 사업이 중요하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형님 사업 보증 서줬어. 얼마? 5천만 원. 아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너무 큰 돈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형님이 누군데,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드리겠어.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형님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수야,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네요, 형님. 곧 대출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역시 형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4점 두 번째 요청.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형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대수야, 미안한데 또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돼서 일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자재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또 자금이 부족해서 3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또 보증을 서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3천만 원이요? 미안해, 대수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대출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어. 정말 큰 프로젝트거든.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프로젝트야. 금액이 10억이 넘어. 우리가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계약금만 2억을 받아. 10억짜리 프로젝트라. 정말 큰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다신 이런 부탁 안 할게.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보증을 서게 됐어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또 보증 서달라고 하네. 또요? 저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대. 성공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래. 형님을 믿어보자. 아내는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 동의해 줬어요. 두 번째 보증을 선 후에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형님이 중간중간 안부도 전해주시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점 사업 파트너의 등장. 그런데 2020년 초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형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2달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대수야.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형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어요. 사업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파트너가 좀 문제가 있어서. 파트너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 말이야. 약속을 자꾸 어기고 돈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힘들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걱정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어. 며칠 후에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형님의 사무실은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형님, 사업 상황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 어려우시다고요? 파트너가 돈을 잘못 썼어. 프로젝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형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다고 했잖아. 며칠만 기다려봐. 하지만 형님의 표정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6점 첫 번째 경고 신호. 한 달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대수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주채무자께서 이번 달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5천만 원 대출건입니다. 김대철 고객님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서 연대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형님이. 아니, 김대철 씨가 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네, 약정일이 3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직접 형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해서 옆집에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대철 씨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요. 급하게 가신 것 같던데. 형님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신 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사무실에도 가봤지만 이미 비어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형님을 찾아야 해. 하지만 형님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가족들에게 연락해도 아무도 형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사이에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빨리 상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채무자를 찾고 있어요. 연대보증인이시니까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때서야 연대보증의 무서움을 깨달았어요. 7점, 두 번째 충격. 형님의 첫 번째 대출금을 제가 대신 갚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또 다른 악재가 터졌어요. 두 번째 보증건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김대수 고객님, 3천만 원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 상환금이 연체됐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총 8천만 원의 빚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보, 우리 망했어. 아내도 이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8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철물점 월 매출이 3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었거든요. 실제 순이익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은행에서는 매월 대출 상환금으로 200만 원 넘게 내라고 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일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집까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 돈으로 일단 연체금을 정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매월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집 담보 대출 이자까지 추가로 내야 했으니까요. 8점 사업 포기와 절망.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매월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대출 상환금을 내려면 철물점 수익으로는 도저히 안 됐어요. 아내 반찬 가게 수익까지 합쳐도 부족했어요. 여보, 이번 달도 50만 원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하지? 매달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는 고객들에게까지 돈을 빌렸어요. 대수야, 무슨 일 있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빌린 돈은 모두 은행 대출 상환금으로 들어갔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대수 씨, 저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매번 그러시네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친척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김대순애가 돈 때문에 힘들다더라. 보증 잘못 써서 망했다던데. 철물점 장사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려고 해도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물건 값을 제때 못 갚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사장님, 이거 외상으로 해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죄송해요.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외상은 안 받아요. 예전에는 잘 해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단골 고객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 온 철물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9점
가족의 고통.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심장병이라고 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값도 부담이었어요. 큰아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작은 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빠, 제가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니? 가족이잖아요. 같이 힘들 때는 같이 극복해야죠. 25살 아들이 아버지 빚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스러웠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괜찮아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위로가 더 가슴 아팠어요. 10점 형님과의 마지막 만남. 2021년 초에 우연히 형님을 만났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대수야. 형님. 형님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형님,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대수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형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잖아요. 형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수야, 나도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잃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갚을게. 언제요?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2년. 아니, 3년만 기다려 달라. 3년이라.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티라는 거였어요? 형님, 정말 실망이에요. 대수야. 형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그게 형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만날 일도 없었어요. 11점, 집을 잃다. 2021년 중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매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고객님 면채가 계속되고 있어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에 나가게 된 거였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 빚 없이 깨끗했던 우리 집이 말이에요. 아내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보, 집이 경매에 나가. 경매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까지 잃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매 과정은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구경하러 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평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이 집 상태는 어떤가요? 괜찮은 편이네요.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거래 대상일 뿐이었어요. 결국 집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어요. 경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경매 대금에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25년 동안 모은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12점 월세방으로의 이사. 집을 잃고 나서 월세방을 구해야 했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값싼 월세방을 찾아야 했죠. 여보, 여기는 어때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25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로 이사하는 거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네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곳으로 이사할 수밖에요. 이사하는 날, 25년 동안 모았던 가구들과 물건들을 보니 너무 많았어요. 좁은 원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소파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겠어. 이 식탁도요? 그것도 버리고.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하나씩 버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보, 이 사진들은 가져가요. 가족 사진들만큼은 꼭 챙겨야 했어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추억은 살 수 없으니까요.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고 습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13점, 철물점의 끝. 집을 잃은 후에도 철물점은 계속 운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월세 4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철물점 수익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나마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단골 고객들이 많이 떠나고 신용도 떨어져서 물건 외상 거래도 어려워졌어요. 사장님, 이 나사못 외상으로 주세요. 죄송해요. 외상은 안 받아요. 예전에는 잘 해주셨잖아요.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물점 임대료도 문제였어요. 월 전세 100만 원이었는데 전세금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전세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500만 원이요? 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500만 원. 저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좀 깎아달라고 해주세요. 얘기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건물주가 전세금 인상을 고집했어요. 저희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고 철물점을 포기해야 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 온 철물점을 정리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요. 30년 동안 수고 많았어. 철물점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절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철물점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때, 단골 고객들과 정을 나눴던 순간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고객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사장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겠어요? 다른 철물점이 많아요. 정이 다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4점.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철물점을 정리한 후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요. 언제쯤 자리가 날까요? 글쎄요, 몇 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몇 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청소 일을 알아봤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건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연락처 남겨두세요.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와 함께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3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어요. 여보, 다리가 아파. 좀 쉬었다가 해. 전단지를 돌리면서 예전에 저희 철물점에 오던 고객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그냥 일 좀 하고 있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15점 건강 악화.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저는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고, 아내는 당뇨가 생겼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병원비도 부담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여보,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먹어야지. 건강을 잃으면 더 큰일이야. 아내도 당뇨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을 해야 했는데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과일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처지의 과일을 조심하라니. 건강이 나빠지니까 일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점점 버거워졌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안 돼. 하루 쉬면 3만 원이 없어져. 3만 원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돈이면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16점. 작은 아들의 희생. 작은 아들이 가장 고생했어요.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했거든요. 아들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니? 괜찮아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다른 일을 찾아다녔어요. 아들아, 몸 상하겠어. 괜찮아요. 젊으니까. 하지만 젊다고 해도 밤새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죄스러웠어요. 25살이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내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한다니. 말이 쉽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응, 열심히 해봐. 17점 형님 가족의 소식.
2022년 초에 형님의 큰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삼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형님이. 네. 간암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니. 장례는 언제야? 내일인데. 정말 간소하게 치러요. 돈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빈소에 조화도 별로 없고 조문객도 몇 명 없었어요. 삼촌. 조카가 울면서 인사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삼촌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형님의 영정사진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웠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사업을 잘못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던 셈이죠. 삼촌, 아버지 빚은 어떻게 하죠? 상속 포기해라. 빚까지 물려받을 필요 없어. 그럼 삼촌은 어떻게 하세요? 나야. 어떻게든 갚아야지.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은 여전히 제가 져야 했어요. 18점 개인회생 신청. 2022년 중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어요. 은행 빚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까지 합치면 1억을 넘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어. 개인회생이라는 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줄여받는 제도였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어요.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두 부부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요. 빚은 총 얼마나 되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대략 3회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3회 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1억보다는 훨씬 나았죠. 5년 동안 갚으시면 됩니다. 5년이요? 네, 매월 60에 70만 원 정도 갚으시면 되고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복잡했어요.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법원에도 여러 번 가야 했어요. 신청인의 월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단지 돌리는 일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1급이나 주급받은 내역이 있으면 되고요. 다행히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총 빚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5년 동안 매월 58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19점 새로운 일자리.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매월 58만 원을 꼬박꼬박 갚으려면 수입이 일정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비 자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김대수 씨 맞으시죠? 몇 달 전에 지원하셨던 분이신데 자리가 났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경비였죠. 일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간 경비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밤에는 크게 할 일이 없어서 책도 읽을 수 있었고, 낮에는 쉴 수 있었어요. 아내도 아파트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주 3회 월 7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
그러게 매월 200만 원은 벌 수 있겠어. 월 200만 원 수입에서 월세 40만 원, 생활비 80만 원, 개인회생 상환금 58만 원을 내면 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20점 조금씩 회복되는 일상. 일자리가 안정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더 이상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삼겹살 사서 구워 먹을까? 좋아요. 오랜만이네요. 몇천 원짜리 삼겹살이었지만 오랜만에 먹는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작은 아들도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빠, 9급 공무원 됐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저도 집안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아들이 매월 50만 원씩 보태주거든요. 아들아, 내 돈은 내가 써라.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사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돈으로 개인회생 상환금을 좀 더 여유롭게 낼 수 있게 됐어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아내 당뇨도 좋아졌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관리 잘 하세요. 21점 반지하에서 벗어나다. 2023년 초 드디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좀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거였어요. 여보, 여기는 어때요? 3층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반지하보다는 월세가 10만 원 비싸지만 그래도 이사하고 싶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네요. 그러게 2년 동안 햇빛 못 봤는데 반지하에서 2년을 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곰팡이 냄새도 심했고 습기 때문에 옷이 쉽게 상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겨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이 견뎠네. 그러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응, 새 출발. 22점 큰아들의 지지. 큰아들에게는 처음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추석 때 모든 걸 털어놓게 됐어요. 아빠, 요즘 일은 어떠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야. 어머니는 건강하시고요? 응, 괜찮아. 그런데 큰아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별일 없어. 정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결국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증을 잘못 쓴 일, 집을 잃은 일, 개인 회생을 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가족인데.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내 생활하느라 바쁘잖아. 가족이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죠. 그날부터 큰아들도 매월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23점
지인들과의 관계 회복. 힘들었던 시기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돈을 빌린 사람들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옛날 지인들과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대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철물점 할 때 알았던 단골 고객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철물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정말 아쉬웠어.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 고마워요.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신 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빌린 돈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당장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수야, 그때 빌린 돈 말인데. 아, 그건 괜찮아.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24점. 새로운 꿈. 2024년이 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개인 회생을 끝내고 나면 작은 가게라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개인 회생 끝나면 뭐 할까? 글쎄,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가게라도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철물점은 무리겠지만 다른 작은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분식점이나 김밥 천국 같은 거요. 나이가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69세가 뭐 어때? 요즘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꿈은 있어야지. 응, 포기하지 말자. 25점, 교훈과 반석.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교훈은 보증을 함부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보증 서지 말아요. 당연하지.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설령 자식이 부탁해도 안 돼요. 그래, 자식들한테도 미리 말해둬야겠어. 보증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힘들 때 가족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하다. 그러게. 이런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으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고생하면서 이겨냈어요. 가족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건강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맞아.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26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첫째, 보증은 절대 함부로 서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사업이라고 해도 조심하세요. 형님 친구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사업은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둘째, 보증을 서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제가 아내 말을 더 잘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셋째,
보증을 선다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서준 후에는 절대 추가로 서주면 안 돼요. 처음에 5천만 원만 서줬다면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넷째, 보증 서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서류도 확인하고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형님을 너무 믿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만약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진작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더 빨리 해결됐을지도 몰라요. 27점. 현재의 일사.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에요.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민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비록 69세에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니까요. 아내도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주민들이 다들 친절해. 다행이네요. 작은 아들은 공무원 일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아빠, 요즘 일은 어때요? 괜찮아. 너는 어떠니? 저도 좋아요. 안정적이고. 큰아들도 가끔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우리는 괜찮아. 정말 고마운 자식들이에요. 28점. 개인회생의 끝이 보이다. 개인회생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3년만 더 하면 끝나요. 매월 58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여보, 이번 달도 갚았어. 고생 많아요. 3년만 더 하면 끝이네요. 그러게. 벌써 2년이나 지났어. 개인회생이 끝나면 정말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여행이라도 가볼까?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 가요. 5년 동안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돈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제주도 가볼까? 좋지. 바다 보면서 쉬자. 작은 꿈이지만 소중한 꿈이에요. 29점. 건강한 노후. 이제 70세가 다가와요. 예전에는 70세면 완전히 늙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보, 우리 70세에도 일할 수 있을까? 건강하면 가능하죠. 지금도 경비 일을 무리 없이 하고 있으니까 70세에도 뭔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정기검진도 받고 있어요. 혈압이 안정적이네요. 관리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요. 아내도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좋아졌네요. 열심히 관리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점.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보증 파산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어요. 물론 아직 개인 회생이 끝나지 않았고 예전만큼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재산보다는 가족,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사업이라고 해도 보증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구제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힘들 때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보증 정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69세 김대수 할아버지의 생생한 보증 파산 경험담을 통해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 요청을 받았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